예, 이어서 우리는 14강입니다. 14강은 페이지 86쪽 밑에 제2절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입니다. 공공주택지구는 아시다시피 앞에서 배웠다시피 공공주택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공공주택이 몇 퍼센트 이상 들어간다? 100분의 50 이상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런 이 지구를 누가 지정하느냐? 오직 하나가 지정하는데 누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공공주택지구를 주택지구라고도 부르게 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특별관리지역정, 이게 이제 공공주택지구였는데 이걸 해제시킵니다. 그럼 문제가 많아져요. 복잡해지거든요. 난개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하면서 특별히 관리하려고 지정하는 것이 바로 뭐다? 특별관리지역인데 이것도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몇 년 동안 관리하느냐? 10년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 층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해제할 때 난개발이 일어날까봐. 이어서 제3절 87쪽 공공특의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임대특의 표준임대차 계약서, 그 이치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민간임대에서 표준임대차 계약서 봤죠. 그 이유는 누가 갑질할까봐,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에 대해서 갑질할까봐 이 표준임대차 계약서 쓰는데 그 규정은 어디다 정해놨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놨죠.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건 또 뭔 소리냐? 87쪽 위에 동그라미 2번 이겁니다. 극단적인 예로 보통은 이 공공임대는 뭐 30년, 50년 등등 있지만 5년짜리도 있습니다. 5년짜리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몇 년마다 이게 갱신됩니까? 2년마다 갱신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2년 갱신하고 여기 2년 갱신하면 여기 며칠 됐죠? 몇 년 됐죠? 모두 4년 됐죠? 그럼 한 번 더 갱신하면 몇 년 됩니까? 6년째 갱신되겠죠? 그렇죠? 한 번 갱신하. 근데 이게 5년짜리예요. 그러면 중간에 이게 분양전환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이때 누가 희망을 갖고 있다? 임차인이 분양전환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때. 왜? 5년짜리니까.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니까 한 번 갱신하면 몇 년 준다? 2년 준다는 거예요. 근데 2년 받아보니까 오히려 임차인한테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 1년 더 기다려야 되니까. 불합리하잖아요. 그때는 굳이 2년을 채운다. 2년 이내도 괜찮다. 2년 이내도 괜찮다. 이내가 핵심이에요. 2년 이내. 거기 보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동그라미 2번입니다. 위에 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1항에도 불구하고 2년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어떻게 할 수 있다? 2년 이내로도 할 수 있다. 왜? 중간에 분양전환 할 때는 그 뜻입니다. 고의가 되겠습니다. 이해했는지 모르겠네요. 오케이. 이어서 재계약 거절. 아까 민간임대하고 똑같습니다. 여긴 누가 공공주택 사업자가 누가 잘못하니까 임차인이 잘못하니까 너 나가 하는 것이고, 또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은 누가 잘못하니까 공공주택 사업자가 잘못하니까 대신 누가 임차인이 나 안 할래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한테 너 나가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기억부터 시후까지 7가지가 있죠. 몇 가지 봐드릴게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를 인대받았다. 나가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공임대 아파트 들어가는 사람 보니까 외지차가 4대에다가 월소득이 1억씩이에요. 말이 되겠어요? 거기 자산 또는 소득이 자기인적으로 초과했다. 너무 잘 산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당신 나가야 되겠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실제로 그런 경우 있다고 그러죠. 외지차가 들비하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공공임대인데 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교묘하게 빼놨겠죠. 다른 이름을 해놨겠죠. 자기 이름을 안 하고. 그러니까겠지만. 그 다음에 디귿은 뭐냐면 이 원래 공공임대가 조금 뭐 소득도 나쁘고 그래야 됩니다. 소득이 좀 낮고 또 한마디로 저소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예를 들어서 소득도 되게 낮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공임대 넣는 데마다 당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됐다 그러고 제주도에 하나 당첨해놓고, 그 다음에 강원도 속초에다 당첨해놓고, 또 여수에다 이렇게 3군데 해놓고 1년에 4개월씩 놀러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중복 당첨하면 어떡한다? 안 되겠다. 당신 나가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옛날엔 가능했어요. 왜? 컴퓨터가 이게 발달 안 됐으니까 전산이. 근데 지금은 쫙 하면 금방 나오죠. 나오죠. 요즘 쫓겨날 수 있단 말이죠. 기타 등등 있죠. 이런 것 등이 위반하면 재계약 거절한다. 여긴 안 나왔지만 동그라미 비읍 있죠. 여기 대통령령으로 저는 의무를 위반했다 나오는데 거기 임대료 납부분 나오죠. 여기 똑같아요. 몇 개월 이상 계속 연체했을 때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염치할 때. 그거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언제 배운다? 기본 강의일 때 또 배울 거예요. 자세하게. 반대로 밑에 동그라미 2번인데 맨 끝에. 누가 반대로 임차인이 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임대사업자가 어떻게 잘못했길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대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일 때 누가 잘못해가지고 공공택 사업자가 그때는 임차인이 나 재계약 거절합니다. 뭐 이렇게 하죠. 해제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 이어서 88조 제일 위에 공공임대택의 전대등 제한입니다. 원칙적으로 전대등이란 뭐냐? 우리 88조입니다. 민법 보면 전대등, 여기 전대등은 양도하고 전대를 안 한다. 양도, 전대 다 못한다. 그 뜻입니다. 그럼 양도는 뭐냐? 자, 공공임대 들어간 임차인은 싸게 들어갔어요? 비싸게 들어갔어요? 싸게 들어갔죠? 그래서 남한테 피를 받고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양도입니다. 권리를 돈 받고 팔아먹어요. 이 양도고. 또 전대는 뭐냐면 자기가 싸게 들어왔으니까 세율은 일단은 공공도 사업자 조금 주고 다시 비싸게 또 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띄어먹는 게 바로 전대입니다. 이렇게. 이거 둘 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거기 비슷한 거 하나 봐주는 게 있어요. 괄호 열고 뭘 봤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 괄호 열고 매매도 걸리고 증여도 걸리는데 뭐는 괜찮다? 상속의 경우는 괜찮다. 제일 위에 괄호 2번 괄호 나오죠? 제일 위에 상속은 안 걸린다.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전대 등 제한해서 괜찮은 건 상속은 괜찮다. 상속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죠? 누가 돌아가시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속인,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분은 뭐라 그래요? 피상속인. 돌아가시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저절로 일어난 것이죠. 법률 규정에서. 언제 상속이 일어날까요? 피상속인이 어떻게 했을 때? 사망하셨을 때. 구체적으로 언제 사망 시점입니까? 맥박 내지 심장이 멎었을 때. 뇌파가 아니라 맥박 내지 심장이 멎을 때. 심장 종지설이죠. 그럼 심장이 먼저 멎을까요? 뇌파가 먼저 멎을까요? 보통 뇌파가 먼저 띠리리라도 딱 빠집니다. 알겠습니까? 뇌파가 먼저. 글쎄, 근데 보통은 뇌파가 먼저 하는 걸로 해요. 왜냐면 그래야지 뇌사설이 가능하니까. 이론적으로. 뇌사도 사망으로 본다면 아직 뭐는 뛰고 있어요? 심장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까 뇌사로 보면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심장 뛰어도 괜찮잖아요. 그러나 심장 정지설을 보면 아직까지 살아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심장을 적출하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 뺐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생명을 침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뇌사설이에요. 그래서 뇌파가 죽으면 죽은 걸로 본다. 뭘 위해서? 심장을 적출하기 위해서. 뇌사설. 특별한 경우만 해죠. 특별한 경우. 심장은 뛰고 있어도 민법적으로 심장 뛰고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뇌파가 죽으면 죽은 걸 봐가지고 떼어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언제 죽었을까요? 실제 죽은 거는 뇌파가 죽을 때 죽었다고 한다. 심장이 꺼냈을 때 죽었다고 한다. 심장이 멎었을 때 죽은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의사는 원래 법적으로는 살인죄가 되잖아요. 그죠? 꺼냈으니까. 그런데 뇌사설에 의해서 뇌파 죽을 때 이미 돌아가시 보니까 한목적성이 있으니까 봐준단 말이죠. 그래서 뇌사설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심장 적출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적출하기 위해서. 그러면 실제 죽어는 의사가 심장을 꺼낼 때 죽었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보냐면 사망 원인을 어떻게 정리하면 그때는 그러면 심장을 꺼낼 때 죽었다면 이 의사가 처벌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정리하면 사망 원인은 뇌사에 일견 동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나서 뇌사에 빠졌다. 그럼 교통사고로 보는 거예요. 사망을 갖다가.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심장 꺼낼 때 죽은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은 논리니까 심장 적출할 때만. 그래서 이분은 언제 돌아가셨다?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장 꺼낼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장기 그 법률이 있어요. 거기서 뇌사설을 그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으니까 누가 꺼내겠어요? 안 꺼냈죠. 자, 네 번째.
공공임대택의 매각자입니다. 이거 작년에 너무너무 쉽게 나왔어요, 이거. 이래서 제가 이거 작년 얘기하면서 이거 나오면 되게 쉽게 나오는 해입니다. 근데 진짜 나오고 너무 쉽게 나왔어요, 이거. 연금임대 50년, 국민임대 30년, 행복대 30년, 장기전세 20년, 기타 10년, 5년, 이거 꼭 외우라고 했습니다. 나왔어요, 이거. 너무 쉽게 나왔어요. 이건 거저주는 문제죠. 거저주는 문제죠.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임대부 기간 그래도 외워놔야 돼 또. 50년, 30년 등등 있죠. 장기전세 얼마입니까? 20년이죠. 행복은 얼마입니까? 30년이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수원 춘당 적립 똑같아요. 저쪽하고. 대상이 세 가지 있죠. 300세대, 승강기, 중환집중. 승강기, 중환집중은 150세대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여기도 공공택 사업자가 임차인부터 징수하는 겁니까? 스스로 적립합니까? 스스로 적립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공주택 특별법 두 문제 나오는데 그중에 한 문제 주한시 단대표 나올 수 있는데 작년 문제는 이거 인문만 봐도 맞았어요. 두 문제 다 맞았어요. 앞에 행복택 적는 거 밑에 50년 3년 이거 나왔으니까 인문반만 봐도 합격을 했단 말이야. 합격이 다 맞았단 말이야. 두 문제. 그만큼 작년 문제가 좀 쉬운 편이었어요. 2019년 문제가. 제6장 집합금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들어갑니다. 몇 문제 나오냐?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집합금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한 문제 나온다. 넘어갑시다. 한 문제. 집합금이란 뭐냐? 구의쪽입니다. 원래 이게 이제 우리가 민법에서 나올 배울 텐데 이렇게 건물이 하나면 소유권이 몇 개일까요? 원래는 건물이 하나면 소유권 몇 개예요? 한 개 원칙이죠. 일물일권주의에서. 그런데 건물을 하는데 소유권이 여러 개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걸 집합건물이라고 불러요. 아파트, 연립, 상가, 오피스 같은 거. 그럼 이거 소유권이 몇 개 들어있어요? 9개나 들어있죠. 이런 걸 집합건물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되려면 말이죠. 여기 301호하고 여기 302호하고 여기 가마떼기 하나 쳐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가마떼기 아세요? 가만히 아세요? 가만히 못 들어봤죠? 나이가 너무 젊구나. 옛날에 가만히는 뭐냐면은 이게 추사하고 나면 벼 있죠? 벼 새끼로 만든 게 있잖아.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옛날에 사극에 가만히에다 쌀 넣고 가마떼기를 쳐놨다.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배녀판 301호하고 302호 배녀판 막아놨다.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이게 되려면 어느 정도 이게 두꺼운 걸로 해놔야 되겠죠. 분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벽돌 같은 거나 콘크리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눠진 걸 뭐라고 하냐면 이 두 가지 독립성이 이거 나눠지는 즉 집합건물을 해주려면 집합건물은 각각의 소유권을 줘요. 여기도 소유권 있고 여기도 소유권 있죠. 이렇게 각각 소유권 갖는 걸 갖다가 우리는 구분 소유권이에요. 구분 소유권. 되려고 그러면 독립성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하나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쪼개놔야 돼요. 구조상. 그 다음에 두 번째 301호 사람들이 화장실은 302호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됐죠? 이용도 따로따로해요. 이용 내지 기능상. 이 두 가지 독립성에 따로따로 등기해 주는 거예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301호 오피스텔 사는 사람이 화장실은 302호 와서 화장실 와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벽돌이나 이런 거 쌓아놔야 되지. 통유리 해놨다. 아침에 안녕하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상이 이게. 이래야만이 각각 등기해 주는 거예요. 아파트도 이렇게 돼 있죠? 아파트 통유리 있어요? 없잖아요. 배nhập 하는 데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 구조적으로 안 돼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냐? 특정 상가. 특정 상가는 말이죠. 문 같은 거 없고 벽이 없어도 따로따로 등기해줘요. 어떤 경우냐? 쇼핑몰. 쇼핑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평도 봅시다. 평면도 보면 여기는 뭐 판다. 이거 옷 팔고 여기는 구두 팔고 여기는 보소 판다. 이럴 때 여기 벽이나 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손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이거 등기 따로따로 해주는 거예요. 이것처럼 저것처럼 하나 등기해줘요. 그 대신 뭐는 가능하다? 이용은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이용은. 여기는 옷이고 구두고. 그 대신 구조는 나눠서 안 나눴어요? 안 나눴죠. 안 나눴죠. 그래도 등기 따로따로 해요. 그래서 상가 구분 등기 해줍니다. 이렇게 나와. 이게 언제든지 할 수도 있고. 그럼 이게 만약에 불났어요. 불났으면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가니까 평소였던다? 평소에 잘해야 되는 건 아니고 평소에 여기다가 표시를 해놔야 돼. 이렇게 어떻게 가의 일, 나의 일 이렇게 해놓고 여기 또 경계선도 해놔야 돼요.
페인트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표시를.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바빠 죽겠어요. 페인트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불나면 타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구리 같은 거 있죠? 구리 같은 거, 또 돌 같은 거나 이런 걸로 이렇게 이렇게 돌리고 이름도 써야 돼요. 이렇게 동판 같은 걸로 쓴단 말이에요. 돌 같은 걸로. 그래야 날 찾아가죠. 왜? 구조적으로 안 나눠놨으니까 이용만 구분하는 거예요. 이건 특정상을 읽어도 구분 등기되고 집합건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밑에 그래서 상가 나오죠? 상가가 바로 구분 소유가 이게 특정상가입니다. 이거는 뭐라 표현합니까? 일도의 건물이 다음에 해당하는 방식인데 이용상 구분됐다. 이용은 구분하지만 구조는 나와야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에요. 근데 모든 상가가 아니라 밑에 기역, 니은, 디귿,닐에 해당할 때만 돼. 기역, 니은, 디귿,닐에 해당하는 상가만 따로따로 해준다. 그 뜻입니다. 특별히 보니까 디귿 보니까 경계를 명확히 알아볼수록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하라. 뭐를 설치할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구리판 같은 거 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분 전표별로 건물 번호 표지를 견고하게 붙인다. 구리판 같은 그 이름 써놔야 된단 말이에요. 밑에 박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 뜻 이해하셨죠? 그렇게 합니다. 이런 거 말고 일반 건물은 바로 괄호 1번이에요. 일반 건물은 뭐가 있어야 된다? 구조도 있어야 되고 이용도 따로따로 한다. 그것이 바로 위의 얘기고. 그래서 보니까 밑에 경계 표지하고 건물 번호 표지는 어떻게 하냐니까 건물 경계 표지입니다. 그 너비 3cm 이상에다가 동판, 스탠스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두린다는 얘기고 밑에 표시는 어떻게 하냐? 가로 5cm 이상, 세로 10cm 이상 해가지고 동판 같은 걸 써놓으라는 얘기죠. 이거는 뭐다? 쇼핑몰 같은 거 얘기하는 것이죠. 예. 주택법과의 관계. 한마디로 하자보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이 더 우선합니다. 이 법이 더 우선합니다. 주택법 같은 거나 공동주택관리법보다 누가 우선한다? 이 집합건물이 더 우선해요. 그래서 이 집합건물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그것이 효력이 있으려면 구분 소유자의 기본적 권리 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이 법에 저촉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법이 더 약간 더 우선이 있어요. 올라갔어.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입니다. 이건 뭔 소리냐? 이 301호 주인이 A입니다. A만 쓸 수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전유 부분일까요? 공유 부분일까요? 전유 부분. 공유 부분은 A도 쓸 수 있고 B도 쓸 수 있겠죠. 계단 같은 거, 복도, 이게 공유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A가 301호를 A가 B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전유 부분 팔렸겠죠, 당연히. 그럼 공유 부분 지분도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같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같이 팔리죠. 만약에 A가 전유 부분만 B한테 팔아먹고 복도 지분은 C한테 팔아먹었다. 그럼 B는 나중에 어떻게 다녀요? 살살 도망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움직인다. 전유 부분, 공유 부분 같이 움직인다. 이걸 뭐라고 하냐? 일체성. 제일 위에. 일체성. 그래서 공유 부분하고 전유 부분은 분리하면 안 된다. 이건 절대적이에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공유 부분 물건 득실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만약에 복도 지분이 조금 복도 지분도 A한테 A로부터 B로 넘어갔겠죠? 이거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도 저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대신 전유 부분은 등기해야 되겠죠? 근데 복도는 얘기 안 해도 넘어가는 겁니다. 필요 없다. 대지사용권. 대지사용권은 뭐냐? 시간이 또 많으면 좀 더 재밌게 할 텐데 어떡하네? 기초니까 이좀 들어보세요. 대지사용권은 뭐냐면 이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권한이에요. 한마디로 허락받고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지사용권 이것이 올라갈 수 있는 권한을 내지 권리인데 보통은 이걸 지은 건축주가 보통은 이 땅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지었냐? 보통 사가지고 있죠? 사가지고 있겠죠, 땅을. 그럼 샀으면 이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 근데 옛날에는 임대해가지고 이걸 짓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어떻게 하면 임대해서 지은 다음에 분양잘 되면 다시 땅 사가지고 자기 땅 만들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그럴 때도 있었죠. 요즘 못 믿으니까 임대 안 해주지만 집 진다고 임대 안 해주죠. 옛날에는요, 아저씨 땅 놀아요? 제가 여기 집 지어간 다음에 분양되면 다시 비싸게 살 테니까 나한테 임대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임차권도 돼요. 그래서 입자권 해가지고 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지상권도 가능하고 여러분들 그리고 토지, 땅도 전세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땅도, 토지도 전세권이 있어요. 전세권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짓는 게 바로 이것이 바로 대지사용권 종류예요. 근데 요즘 못 믿을 세상이니까 주로 뭐다? 소유권이겠죠. 소유권. 이게 바로 대지사용권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301호 A가 B로 팔았다. 그러면 이 대지사용권도 같이 팔린다, 안 팔린다? 대지분도
같이 팔리겠죠. 같이 팔린단 말이죠. 그래서 역시 거기 대지상권 해가지고 일체성 나오죠. 같이 팔린다. 근데 이건 예외가 있어요. 아까 공인 부분은 반드시 같이 팔린다고 했잖아요. 이건 예외적으로 땅만 따로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건물은 건물대로, 이건 이렇게 따로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 어떻게 예외냐?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2번 끝에 구분 소유자는 그 가지는 전과 분리해서 대지상권을 처분할 수 없다. 그러나 규약으로서 달리 정할 때는 그렇지 않다. 규약정에서 따로따로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땅만 따로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분리처분 금지는 즉 땅하고 건물을 따로 팔아먹을 수 없다는 그 금지한 건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선의로 제3자 대항하지 못한다. 모르는 사람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따로 못 팔아먹습니다 하고 등기해야만이 대항할 수 있다. 그 뜻이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지사용권은 이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팔아먹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공유 부분은 분리해서 팔아먹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리단. 자, 구분 소유자가 몇 명입니까? 여기요. 현재 9명이죠. 9명이면 자, 우리가 공동대 관리법상 의무 관련 입주자 대표가 있죠. 입주자 대표가 없을 때는 관리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파트가 50세대다. 아파트 50세대는 원래 정식 입주자 대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150세대 이상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거기 아파트 가보면 뭐라고 간판이냐면 입주자 대표 이렇게 적혀있단 말이죠. 이것은 법률 들어보면 이건 입주자 대표가 아니라 뭐다? 관리단이에요. 관리단. 이해하셨죠? 명칭은 입주자 대표지 법조는 관리단입니다. 즉 입대의가 없을 때는 관리단 있는 것인데 여기 몇 명이죠? 9명이죠? 9명일 때 관리단 둘 것인가 안 둘 것인가? 이 모임, 이 구분소유자들 모임 관리단 둘 것인가 안 둘 것인가? 9명인데 이 구분소유자들 모임 가지고 관리단 만들거든요. 둔다 안 둔다? 반드시 둬야 돼요. 9명도 둬야 돼요. 모임이 있어야 돼요. 이게 관리단입니다. 9명도 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이 사무 보는 친구 있어야 되겠죠? 요거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그거 이름이 뭐냐면 관리인이에요. 관리. 이 관리인이 잘나는데 관리인은 이때는 없어도 괜찮아요. 왜?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몇 명 이상 할 때 둔다? 10인 이상. 이게 굉장히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어요. 봅시다. 거기 관리인. 그래서 1번은 관리단은 일단은 둔다 보고 2번에 거기 3번은 뭐냐면 3번은 한마디로 이 A 301호 A거든요. A가 보니까 수준들이 낮아. 그러니까 A는 나 물이 흐리니까 나 여기 안 할래. 할 수 있다 없다? 반드시 강제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관리단한테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 그러면 관리인이 있단 말이죠. 일단 관리단의 법적 성격부터 봅시다. 관리단의 법적 성격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민법에서 들어봤죠? 혹시 모르면 나중에 민법에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들어볼 거예요. 그거와 똑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 공동 소유의 형태가 뭐가 되냐면 들어볼 건데 나중에 총류입니다. 총류이고 자기 지분이 있다 없다? 지분이 없어요. 자기 지분이 없습니다. 총류는 자기 지분이 없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하여튼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공동 소유 형태는 총류고 자기 지분이 없습니다. 관리되는 의무. 한마디로 말씀은 선량 관리자로 주의를 행사하거나 이행이 된다. 관리단은 소유자의 권리, 거기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를 선량 관리자로 주의로 행사하거나 시행한다. 이 관리단이 당연하죠. 그 모임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관리인입니다. 관리인이 더 중요한데 관리인은 올라가서 92쪽 몇 명 이상 할 때 관리인 두어야 된다. 10명 이상.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관리인은 10명 이상 두게 되는데 꼭 여기 주인이어야 되는가? 제3자도 시킬 수 있다. 이것도 많이 나왔어요. 제3자 된다 안 된다? 된다. 올라가서 봅시다.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꼭 주인만 됐어요. 지금은 똑똑한 사람 제3자 세워도 괜찮아요. 그래서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이게 시험지 많이 나왔어요. 이거. 그리고 2년 범위에서 규약을 정한다. 임기는. 동그라미 1번이면 다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이면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인 선임 해임. 관리인을 뽑거나 해임하는 건 관리단 집회에서 합니다. 관리단 집회에서 하겠죠. 당연히 하게 되는데 다만 관리위원회가 있으면 관리위원회에서도 선임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위원회는 관리단 위에 있는 새로운 기구예요. 거기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네 번째 전유부를 점유하자는 관리단 집회에 참석해서 구분 소유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자 일단은 소유자는 가서 의결권 행사해 못해요. 관리단 가서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세 든 사람 A가 세 줄 수도 있잖아요.
세든 사람 여기 뭐라고 하냐? 점유자라고, 점유자. 이 법에서 세든 사람 뭐다? 점유자는 세든 사람 얘기예요. 세든 사람도 관리단 집회에 갈 수 있다 없다? 누구가 시키면은 이 소유자가 허락하면 가는 거예요. 소유자가 허락할 때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막 하면 안 되고 세든 사람이 점유자가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까 해임할 때 관리단에서 관리인 못하면 해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돈을 떼먹었다 또는 무능력하다 이럴 때는 구분소유자 개인이 그 관리인을 쫓아낼 수도 있어요. 통화의 5번입니다. 개인이 관리단 말고 어떻게? 법원에다가 소송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인이 너무 못하면 A 혼자도 쫓아낼 수 있어요. 법원에다가 소송 걸어가지고. 원래는 어디서 쫓아내는데 관리단에서 쫓아낸다. 그 뜻입니다.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읽어보세요. 뭐가 비슷하다? 거기 관리처에 하는 거 비슷해요. 소장님 하는 거 비슷해요. 그러니까 공용부문의 보존 관리 변경 그런 거 하죠. 그죠? 특별히 전유부분이다 공유부분이다. 공유부분이죠. 전유부분은 자기네 집에서 알아서 해야 될 거죠.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디귿이 중요합니다. 관리단의 사무를 하는데 이때 관리인은 재판상 재판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구분소유자가 여기도 관리비 같은 거 안 내면은 재판 걸 수 있다. 재판 대리인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재판상 재판에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공동대 관리법에서 소장님도 재판상 재판에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소장님도 재판 나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관리인도 재판 나갈 수 있어요. 누구 대신에? 관리단 대표까지 나갈 수 있어요. 소장님 누구 대표해서? 입주자 대신해서 나가죠. 소송. 그리고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다만 선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여기 선의는 마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 모르는 선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저도 처음에 선이면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민법 가보니까 모르면 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알면 악이고 알면 악이죠. 모르면 선이죠. 모르는 사람한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관리인은 그리고 관리는 누구 사무 맡았죠? 관리단 사무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줘야 돼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보고합니다. 그것이 밑에입니다. 관리인의 보고입니다.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한테 사무를 보고해야 되고 또 이해관계는 그 보고 내용을 열람 청구하거나 복사를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이 법에 따른 것은 관리인의 권리 의무는 이 법에 안 나왔으면 규약에 안 나왔으면 민법에 위임을 지원한다. 위임은 뭐다? 이 관리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가 있다. 그 뜻입니다. 수임인으로서 관리위원회는 관리단 위에 두는 게 바로 관리위원회입니다. 이건 특별히 대표 뽑아서 두는 것이 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자, 몇 문제 나온다고요? 한 문제 나옵니다. 일단 이 정도 우리가 하시고 일단 건지는 거 전유 부분하고 공유 부분은 항상 같이 움직이고 전유 부분과 대이상권 따로 움직일 수도 있죠. 이런 거. 관리는 몇 명 이상이고 10명 이상이고 그죠? 10명 이상 할 때 두고 관리단은 따지지 않고 두게 되는 것이고 이런 거 정도. 그 다음에 보통 부분은 독립성 2개 있어야 되죠. 다만 상가 같은 특정 상가는 이용만 독립 있어도 되고 구조는 없어도 괜찮죠. 그 대신 표시는 해야 되죠. 이 정도만 일단 기초해서 건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7장 수방기본법 갑니다. 924쪽 수방기본법입니다. 수방기본법은 몇 문제 나오냐? 2문제 또는 1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용어정의 나올 수 있습니다. 수방대상물. 수방대상물의 중요한 건 선박입니다. 선박은 거기 보니까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합니다.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하지 항해준 선박은 여기 대상이 아닙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관계적. 수방대상물 있는 곳은 다 관계지역입니다. 관계인은 누구냐? 소유자, 관리자, 점자를 말합니다. 특히 점자는 세든 사람입니다. 주로. 그래서 소유자나 관리자가 점자가 관계인입니다. 수방본부장 읽어보면 되고 수방대는 3개가 있습니다. 수방대는 수방공무원, 의무수방원, 의용수방 등 3가지가 바로 수방대입니다. 수방대 그러면 3가지 수방공무원, 의무수방원, 의용수방대원 또 자, 의용수방대원은 상근직일까요? 비상근직일까요? 비상근직이죠. 항상 하는 건 아니죠. 자기 일하다가 쫓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수방대장은 현장에서 지휘하는 자가 바로 수방대장인데 수방본부장이나 수방수장등이 될 수 있습니다. 수방 업무 지휘감독. 누가 지휘감독하냐? 시도의사가 지휘감독합니다. 그러니까 종로구 소방대나 여기 강남구 소방대는 누가 지휘감독한다?
서울특별시장이 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장이. 시도의사 감독받으니까. 이어서 화재 경계지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재 경계지구는 소위 말해서 불이 잘 나는 데일까요? 불이 잘 안 나는 곳일까요? 불이 되게 잘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라고 지정하는데 누가 지정하냐? 시도의사가 화재 경계지구를 지정합니다. 어느 곳을? 거기 1번부터 8번까지가 화재 경계지구 대상인데 우리가 보통 겨울에 불 잘 나는데 어디죠? 무슨 뭐 시장이죠? 뭐 지난번에 뭐 여수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서울도 옛날에는 요즘 잘 안 나지만 서울 옛날에는 방산시장 뭐 동대문시장 되게 불 많이 나왔어요. 요즘은 철저히 관리하면 별로 서울은 불이 잘 안 나죠. 시장이 그죠? 지방이 잘 나죠. 거의 시장이 제일 먼저 나와요. 시장지역. 두 번째 공장 창고 밀집지역. 공장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공장 같은 게 있냐면 이따 보면 알겠지만 거기 6번도 마찬가지예요. 산업단지. 산업단지가 공장이잖아요. 그죠? 즉 그래서 인천 같은데 뭐 동남 무슨 산업단 뭐 그런 거 나오죠. 뭐 나오죠. 그럼 불 나는데 거기보다 화재 경계지구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목조 건물이 있는데 등등등. 특별히 거기 7번 보니까 소방시설, 소방용시설, 소방출동로가 있다 없다? 없는죠. 불 나면 참 끄기가 어려워요. 여기요. 그런데도 역시 화재 경계지구다. 누가 지정합니까? 시도의사가 지정합니다. 그런데 괄호 2번 위에입니다. 95쪽. 그래서 시도의사 지정했는데 안 해요. 게을러가지고. 안 하면 누가 시키느냐? 소방청장이 해당 시도의사한테 어이 지정해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안 하니까. 누가? 소방청장이. 이렇게 지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효과 첫째, 소방특별조사를 연일 이상 실시해야 돼요.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니까 소방특별조사를 연일 이상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누가? 소방본부장, 소방청장이. 두 번째, 조사해가지고 뭐가 모자라요. 그러면 이거 설치하시오. 이거 왜 이렇게 스프링클러 없어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개선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치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관계에 대해서 교육시킵니다. 이때는 관계에 대한 교육은 연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것도 주의하세요. 시험제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구문이 나오니까. 네 번째, 이렇게 관계인한테 교육시키려고 그러면은 며칠 전에 알려준다? 10일 전에 교육받으세요. 알려주게 됩니다. 그거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소방특별조사할 때 못 들어가게 막거나 거부하면 어떡한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어서 화재오인적. 화재오인적 뭐냐면 옛날에는 요즘은 전화기가 많으니까 전화로 신청할 이렇게 불났다고 얘기하잖아. 옛날에 뭐로 했냐면 뭐에서 봤다 옛날에는? 이렇게? 망대로 봐서 망대로 이렇게. 여기 맨날 아저씨가 올라가지고 이렇게 봤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쪽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은 불났습니다 해가지고 여기 소방대 출동했어요. 옛날엔 그랬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랬었죠 옛날에는. 여기 다 젊은 사람들이야 뭐든가. 그래서 보면 옛날에 그 소방대는 이런 망대가 있어요. 옛날에 유명한 데가 저 왕신리 소방대 이런 망대 있습니다. 이렇게 봐가지고 처음부터 연기가 나면 불난 줄 알고 좀 이때 불났습니다. 전화기도 없을 테니 잘 없으니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 금방 신고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어느 시장인데 여기 막 뭐라서 자동차가 소방차에서 출동했단 말이죠. 가보니까 모닥불을 쬐고 앉았더라.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한다 이럴 때는 혹시 오인할까 미리 신고하고 해야 돼요. 그게 화재 오인적 신고예요. 그게. 그래서 누구한테 신고한다?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시장 지역이나 공장 창고 이런 데 있죠. 아까 뭐가 비슷하죠? 화재 경계지역 중복되죠. 이런 데는 신고하고서 불 피우거나 해야 돼요. 혹시 헛출동할까봐. 헛출동할까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소방기본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용어 정의하고요. 화재 경계지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많이 나왔어요. 자, 이어서 제8장 가겠습니다. 화재 예방, 소방서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하는 법률. 이것은 금방 7장에 있던 소방기본법에서 뛰쳐나온 친구예요. 얘가. 원래는 소방기본법 같이 있었는데 얘가 뛰쳐나온 지가 한 6, 7년 될 거야. 아마 거의 10년 되니까 세월이 하도 빨리 가니까 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뛰쳐나왔어요. 얘가. 얘도 한 문제, 두 문제 나와요. 근데 요즘 보통 얘는 두 문제가 나와요. 얘는 좀 그리고 문제가 어려워요. 얘는 어렵습니다. 두 문제는. 이게 소위 소방시설법이에요. 소방시설법. 법인이 되게 길죠? 그래서 제가 그냥 강의할 때는 소방시설법 몇 문제 나온다? 두 문제 정도 나오고 그 중에 한 문제가 주관식 단답형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럼 어느 것이 시험 문제 잘 나올까? 넘어가서 봅시다. 먼저 용어정의. 용어정의 일단 잘 나와요. 용어정의. 보니까 소방시설. 소방시설은 5가지가 있어요.
거기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설비, 소화활동설비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 났다고 삐리리 울리는 건 경보설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소화설비는 불 끄는 설비고 소화용설비는 불 끄는 뭐로 불 끄죠? 흙으로 불 꺼요? 물로 불 꺼요? 물이죠? 그 소화용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소화용설비예요. 자, 수방시설 등이라 뭐냐? 수방시설과 비상 그 밖에 수방 관련 시설인데 대통령령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방화문하고 방화셔터입니다. 특정 수방 대상물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말이죠. 특히 공동태만 유심히 본다면 원래 건축법상 공동태는 몇 가지가 있었을까요? 얘기 안 해도 돼요. 제가 얘기할게요. 기숙사, 또 아파트, 또 다세대 주택, 또 뭐가 하나 더 있었죠? 연립주택, 이렇게 4가지가 있었잖아요. 건축법상 공동택은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여기 이 법에서 특정 수방 대상물은 어떤 것만 해당하느냐? 기숙사하고 아파트만 해당해요. 얘네들은 특정 수방 대상물이 아니에요. 얘네 둘, 기숙사하고 아파트가 해당되는데, 다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아파트를 뭐라고 하냐면 아파트 등이라고 또 표현해요. 웃기게 해놨어요. 아파트 등 그래요. 또 여기서는. 그래서 보니까 공동택 중에서 특정 수방 대상물은 죄송합니다. 여기 아파트 등, 기숙사하고 아파트 등이 특정 수방 대상물이고 나머지 다세대나 연립은 아니에요. 봅시다. 그래서 보니까 공동택 중에서 아파트 등하고 기숙사만 해당돼요. 아파트는 주택 쓰는 게 몇 층 이상이라고 그랬죠? 5층 이상. 기숙사는 학생이나 직장인이 거기 거주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거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 2가지가 바로 특정 수방 대상물이지. 연립은 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세대? 아니다. 아니죠? 그렇다면 단독택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단독택은 특정 수방 대상물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당연히 안 들어가죠. 얘네도 안 들어가는데 얘가 어떻게 감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 그 선전 나오잖아요. 단독경보형 감지기라서 여기는 뭐 같은 게 있으니까 경보설비가 있지만 여기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간이를 붙여놓는 거 있어요. 불나면 삐리리 울리는 거 단독경보형 감지기하고 또 하나 소화기를 비치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 안 하면 걸리도록 돼 있어요. 단독경보형 감지기. 단독경 이렇게 생겨가지고 딱 붙여놓나 봐 아마. 그래가지고 불나면 삐리리 울리게 된가 봐 이렇게 돼요. 이게 단독택 같은 건 정식 소방시설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거하고 또 뭐가 있어야 되고 소화기가 있어야 돼. 소화기 이렇게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포스터 나오잖아. 우리 가정의 수방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포스터가. 자, 다음 수방용품입니다. 수방용품은 수방시설 등 구성하거나 수방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것을 우리는 수방용품이라고 부르고, 이 수방용품은 누가 다 관리하느냐? 수방청장이에요. 수방청장이 합니다. 이어서 수방안전관리자를 도와야 되는 특정 수방 대상물.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작년에 이게 안 나왔죠? 찍었는데 안 나왔는데 또 찍습니다. 저도 고집이 있는데 계속 찍고 있는데 워낙 중요한데 보겠습니다. 특정 수방 대상물에서 수방 안전관리자 된다. 자, 수방 안전관리자는 뭐냐? 우리가 어릴 때는 말이죠.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봤을 거예요. 이렇게 방화관리자 이렇게 이런 거 들어봤죠? 옛날에 방화관리자 그랬죠. 방화관리자. 그리고 옛날에는 이 자격증인 사람을 방화관리자 그랬어요. 그리고 수첩이 있어. 방화관리자 수첩이 있었어요. 요즘은 방화란 말을 안 써요. 뭐라고 쓰냐면 소방안전이라고 해요. 소방안전관리자 이런 말을 써요. 이거 소방안전관리자. 옛날 말로 방화관리자예요. 그러면 이 급수가 있어요. 자격증이 급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소방안전관리자 급수는 뭐가 있냐면 특급이 있고, 그 다음에 1급 있고, 그 다음에 2급 있고, 그 다음에 3급 있고, 그 다음에 보조자 제도가 있어요. 보조자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큰 건물은 몇 급일까요? 특급이죠. 그죠? 그런 얘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특급 봅시다. 아주 큰 건물인데 일단은 얘는 빠져요. 읽어드릴게요.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설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지하고. 얘네들은 특급도 안 되고 1급도 안 돼요. 지금 읽은 거 있죠? 얘네들은 특급에서 제외, 1급 제외입니다.
특별히 못 알아볼 게 뭐냐면 지하구예요. 지하구. 지하구가 뭐냐. 지하구도 특급도 아니고 1급도 아닌데 지하구가 뭐냐. 지난번에 아현동에 그 지하에서 불 난 적 있잖아요. 그게 지하구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도로 밑에 일정공을 마련해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케이블 지나가기도 하고 전기선 지나가기도 하고 뭐다 가스관 지나가고 이렇게 이게 바로 그 지하구예요. 이게. 근데 지난번에 이게 케이블이 불나가는 바람에 엉겨가지고 이게 한동안 뭐다 전화도 안 되고 막 그랬었죠. 저도 그때 KT인데 그것이 10,000원이 얼마 깎아줬더라고 보니까 전화 요금 그렇게 깎아준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게 지하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공동구라고도 불러요. 공동구. 그러니까 이게 없다면 말이죠. 전화선 물 때 땅을 파야 되고 다시 메꾼 다음에 또 케이블선 물 때 또 땅 파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전기물 땅 파고 이렇게 땅 파고 이렇게 땅 팔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어떻게 한다 그냥 이렇게 미리 공간을 마련하고 집어넣기 하면 돼요. 이게 바로 지하구다. 또는 우리가 도시계획법상은 이걸 공동구라고 불러요. 이런 걸 미리 마련해. 근데 이게 불나버리는 말이죠. 골치 아파요. 막 엉겨버리니까. 이것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특급도 아니고 1급도 아니에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특급부터 봅시다. 5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아파트. 아파트는 말이죠. 5층 이상이나 200m 이상 할 때 특급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는. 근데 이 50층 할 때 그 지하층 집어넣었어요. 뺐어요. 거기. 지하층 빼놓고 주의하시고. 2번은 뭐냐? 일반 빌딩. 일반 빌딩은 3층 이상이나 높이가 120m 이상 할 때 특급인데 이때 일반 빌딩은 지하층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갔네. 이렇게 달라져요. 기타 일반 빌딩입니다. 세 번째 일반 빌딩은 연면적이 얼마 이상 할 때 20만 제곱미터 이상 할 때 특급이 되는 거예요. 이건 특급 자격증 있어야 이걸 관리하는 거예요. 소방 안전 관리하는 거예요. 이 자격증 있어야 이걸 관리하는 거예요. 다음 1급.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기 롯데월드 2 같은 거 소방 안전 관리는 몇 급 따야 된다? 특급 따야 되겠죠. 그 뜻입니다. 이어서 1급. 1급은 아파트는 몇 층 이상이다. 거기 3층 이상 또는 높이가 얼마 이상 할 때 120m 이상 할 때. 다음에 여기에 지하층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일반 빌딩 봅시다. 연면적 얼마 이상 할 때 15,000제곱미터 할 때 1급이고 층수는 동네 3번입니다. 11층 이상.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11층 이상 할 때 뭐다? 1급입니다. 기타 가연성 가스 1,000톤 불나는 가스 있죠? 1,000톤 이상 이것도 1급이 됐고 2급 갑시다. 2급은 말이죠. 거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거기 이따 보고 일단은 거기 2번 봅시다. 가연성 가스인데 얼마 저장했을 때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요거에 2급이고 지하구 배웠죠? 아까 지하구 아현동은 지하구 있잖아요. 그 지하구는 2급이에요.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이 2급자가 관리해야 돼. 그거 불나는 거 한다는 거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지하구는 특급 1급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급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4번 5번인데 5번부터 봅시다. 동대문을 갖다가 우리가 옛날 말로 뭐라고 그러죠? 무슨 역사에 공부하는 것 같다. 흥인문. 남대문 뭐라고 그러죠? 숭례문이라고 그러죠. 이게 나무로 돼 있죠, 이거? 구보. 이게 2급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려면 2급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동그라미 4번입니다. 이게 가장 맥이에요. 공동대관리법 시행령 2조 갖고 이게 뭐냐? 의무관리상. 공동대관리법상 의무관리상이잖아요. 그건 2급이에요, 2급. 근데 주의하세요. 특급 1급이 아닐 때 2급이에요. 만약에 60층짜리인데 400세대예요. 의무관리 아니에요. 의무관리죠? 근데 그건 2급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몇 급이죠, 아까? 특급이죠. 그러니까 특급 아니고 1급 아닐 때 2급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무관리는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특급 1급이든 재놓고 나머지가 2급이 된다. 이해하셨죠? 이해했는가요?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할게요, 그래도. 자, 그래서 40층짜리 아파트인데 500세대예요. 몇 급일까요? 특급, 다시, 그걸 뭐 이해 못했잖아요. 40층짜리 아파트입니다. 몇 급일까요? 몇 급이죠? 40층짜리 아파트인데 500세대다. 몇 급일까요? 1급이죠. 3층 이상이 1급이고 5층 이상이 2급, 특급이라고 했으니까 40층이니까 1급이죠? 1급이죠? 근데 의무관리까지 아닐까요? 1급, 의무관리. 의무관리 아니에요. 의무관리죠. 그렇지만 그 2급이다, 1급이다? 1급이다. 그러니까 특급도 아니고 1급도 아닐 때만 2급으로 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0층짜리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인데 200세대다.
10층짜리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인데 200세대다. 뭘까요, 이건? 그건 2급이 되겠죠. 1급이 아니니까. 이해하셨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서 보조자 들 때도 있어. 상급. 상급은 말이죠. 따로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생략해놨어요. 상급은. 상까지 있죠. 여기 상까지. 그 다음에 보조자. 소방안전관리자 옆에 보조하는 보조자가 있는데 보조자 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조자 두는 경우가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거든요. 세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아파트는 몇 세대 이상일 때 보조자 둬야 될까요? 300세대 이상.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일 때 보조자를 둬야 한다. 그리고 거기 공동택 기숙사, 의료시설, 노이자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다만 숙박시설은 24시간 사람 있으면 안 둬도 괜찮아요. 조그만 거 얼마? 1,500전 1,500전 미만. 즉 여관 같은 거 있죠? 작은 거. 이런 거는 사람 항상 근무하고 있죠? 이럴 때는 안 둬도 괜찮아요. 보조자.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이 또 보조자 안 두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야간이나 휴일에는 안 여는 경우. 거기 본문에 위에 7, 8번째 보니까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 소방서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안 둬도 괜찮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사실상은 숙박시설은 야간 이용하니까 이건 해당 안 될 것이고, 또 기숙사도 야간 이용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안 하는 게 있어요. 의료시설 같은 거 있죠. 병원 같은 거는 야간에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입원실 없으면 낮에만 딱 끝나는 데 있죠. 이런 데는 또 보조자 안 둬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아파트는 몇 세대 이상일 때 보조자를 둬야 된다. 300세대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8장까지 끝냈고, 쉬셨다가 제15강에서는 제9장 승강기 안전관리법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제9장 즉 15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